글로벌 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오브 코리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기원 협회장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병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이런 오늘의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우리 김영재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나 이제 익산시가 이제 식품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제 좀 더 이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첨단 기술과 융합해서 이제 이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대체 식품을 우선적으로 아마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식품산업 활력 대책 중에 처음으로 이제 푸드테크라고 하는 주제로 대학의 연구실에 사업화 교육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푸드테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푸드테크 학과가 첫 번째 세계 최초로 푸드테크 학과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 과정, 최고 책임자 과정을 저희가 5기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나와서 이제 한국 푸드테크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이 지금까지의 2년 동안의 과정의 결과로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의 기관이 같이 협력하는 협회가 아니라 협의회의 형태로 저희가 이제 이 한국 푸드테크 협의회를 이제 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부회장사로 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정부가 이미 정책적으로 또 국회가 이미 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말씀은 민간 입장에서의 푸드테크를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푸드테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한국입니다. 오늘 앞서서 표준, 우리나라가 5G의 표준을 만들었고요. 바이오 시밀러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또는 이제 지금의 어떤 LG전자가 또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세계의 삼성, 세계의 어떻게 보면 현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세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림, 세계의 동원, 세계의 CJ, 세계의 어떤 식품 기업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세계의 어떤 식품으로서의 어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 보면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남하고 경쟁하는 이런 개발도상 국가를 넘어서 저개발 국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창발가 정신이 필요하고요. 창발가는 결국은 넥스트 서정진, 넥스트 어떻게 보면 김봉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창발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푸드테크는 기존 식품 산업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드테크 산업은 또 기존 식품 산업에서 더 뭔가 발전적으로 또 그리고 더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푸드테크 클러스터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4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대한민국에서 푸드테크는 세계 최초입니다. 일단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해외 법안 사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던 걸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식품 산업을 소비자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먹을 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푸드테크는 기존의 식품 산업하고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계 최초로 법안을 만들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면 최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남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롭게 해내는 것을 우리가 창발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쫓아서 글로벌하는 관점에서 보면
남들만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성취감을 느껴서 내가 사장을 하고 내가 뭔가를 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별로 관심 없는 거, 남이 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뭔가 그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그 일을 성취해내는 거, 이런 창발가들의 시대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건 과거에 남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것만 골라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K 콘텐츠가 그렇고 K의 어떤 디지털이 그렇고 K의 자동차가 그렇고 K의 어떤 바이오가 그런 것처럼 K의 푸드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세상은 한 명의 소수의 또라이가 이제 아이돌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나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서 초개인화하고, 이제 오늘의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오늘의 주제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어떤 식품 산업이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MIT의 랭어 교수가 이제 이번에 모더나를 만들어서 대학의 어떤 혁신 연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상품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이번에 만든 백신이고요. 지금의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 이런 인구가 최근 50년 사이에 40억에서 80억이 됐고, 수명이 이제 60세에서 80세로 늘어났고, 또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반려동물이 우리나라 1,500만 마리가 되다 보니까 단백질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 어떤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지금의 어떤 이런 식물성 또는 이런 배양육 같은 것이 임파서블 푸드가, 모든 사람들이 고령화되면 꿈은 딱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겁니다. 노화를 리버스하는 거, 노화를 억제하는 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그리고 환자들한테 뭔가 맞는 맞춤형 식품을 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선진국은요, 애가 하나입니다. 예. 요즘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원한다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데 헬시 플레저죠. 일단 음식은 약하고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가 너무 많죠. 그러고 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건강하고 가치 있게 소비하는 거, 그게 농업과 식품의 미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행을 좀 더 건강한 것을 소비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거, 이왕이면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는 상생할 수 있는 걸 소비하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리하고 주문하고 배송하는 것이 이런 개인 맞춤 시대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디지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90년도에 개인용 PC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AI까지 나왔죠. 지금 이제 네이버도 하이퍼크로바, 오늘 이제 김필수 실장님이 하시는 게 그런 거죠. 초개인화로 갑니다. 이제 플랫폼도 없어질 거라고 이제 다들 봅니다. 아침에 전화를 누가 할까요? 자녀가 할까요? 예, 애가 아침에 부모님한테 전화 못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음성인식 AI가 엄마 오늘 뭐 했는지 코치를 해주고, 그 코치를 통해서 본인이 먹어야 될 것들을 추천해주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식품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음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병도 의원님 오셨는데, 서울에 한병도 의원 오시면 익산에서 못 드시는 걸 드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모신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원하는 걸 어디에서 우리가 추천받을 거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생신이신데 내가 직접 집에서 조리를 해드릴 건지, 식당에 가서 먹을 건지, 아니면 어머님을 모시고 진짜 실제로 그 원료가 생산되는 우리가 하는 전주에 가서 직접 관광에 가서 먹을 건지는 철저하게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이 되는 길은 먹고 노는 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농업이고 그게 농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콘텐츠에서 핵심은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받느냐의 주문, 배송, 물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제조나 소재나 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우리가 공급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누가 낼 거냐, 개인이 낼 거냐, 아니면 식당의 주인이 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이 불편해하는 것 또는 이제 이런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푸드테크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팜테크에서, 그린바이오에서, 친환경에서, 대체식품에서, 간편식에서, 제조에서, 3D 프린팅에서, 외식에서, 유통에서 개인 맞춤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오늘 뭐 먹고 싶은지를 결정해서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 푸드테크 산업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농경연에서도 이제 통계를 내지만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은 이제 농식품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에서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내가 오늘 돈 쓰는 것 또는 기업이 식당에서 돈 낼 때 먹기 위해서 돈 내는 건 다 푸드테크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밥솥도 필요하고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뭐 식기세척기도 필요하면 그건 푸드테크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배송료를 내면 그것도 푸드테크고, 음식 먹고 버려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것도 푸드테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돈 내는 거는 전부 푸드테크 산업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산업은 푸드테크 산업이 제일 크고, 이 큰 산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소비자의 의식이 너무 높고, 이 소비자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방, 그 다음에 이런 주문, 배송, 물류, 그리고 제조, 농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푸드테크 산업의 최초이자 최고이자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푸드테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존 때문에 뒤집어 엎어진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월마트가 아마존에 의해서 매출액도 지고, 알렉사라는 음성 임식 AI를 통해서 개인이 아침에 알렉사랑 오늘 비가 오는데 뭐 먹지 하다가 주문하면 대시원드가 주문받아서 아마존 프레시가 집에 배송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홀푸드, 아마존고, 아마존 프레시 오프라인 스토어는 무인 편의점, 무인 마트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이 그게 쿠팡입니다. 엊그제 신세계 임원 인사가 다 났지 않습니까? 이명희 회장님이 완전히 의사결정을 했죠. 지금까지는 정영진 부회장님이 했던 인사에 대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 쿠팡이 완전 밀렸습니다. 롯데는 굉장히 많이 실기했고요. 신세계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완전히 쿠팡에 밀렸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쿠팡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만 합니다. 신세계는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롯데는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하려면 한 분야에서 전문화해서 그 분야만 파야 되는데, 하는 일이 많아지면 전문화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기업 가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아마존이 2,000조거든요. 기업 가치가 94년도에 만든. 월마트의 기업 가치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지금 재계 5위, 6위를 롯데라고 얘기를 하고 한 10위를 신세계그룹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업 가치로 따지면은 지금 쿠팡의 기업 가치가 한 43조 원 정도 하거든요. 롯데그룹 다 합쳐도 기업 가치가 18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세계 다 합쳐도 12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쿠팡이 훨씬 더 큰. 근데 딱 하나죠. 쿠팡은 언제 만들어졌죠? 스마트폰 나온 다음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디지털 기술을 가장 먼저 소비자한테 연결하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나라 제조 산업들도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세계의 어떤 제조 산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건 이제 유통은 아마존이지만 네슬레거든요. 네슬레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 만듭니다. 기존에 전통 커피 만듭니까? 네스프레소 만들죠. 그죠? 예. 그리고 혹시 블루바틀 아십니까? 예. 푸드는 결국은 뭐냐면 브랜드와 커뮤니티죠. 브랜드와 또 하나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융합하고, 네슬레가 결국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디지털 뉴트리션, 메디컬 프로덕트, 진단 기술에, 헬스에만 투자하죠. 푸드는 헬스 웰리스입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려고 먹습니다. 처음에 물론 살기 위해서 먹지,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을 걱정합니다.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오늘 기분은 좋았는데 뒤에 속이 안 좋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되면 내가 먹는 게
어떤 나 말고 이런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ESG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푸드, 헬스, 웰니스로 가는 거를 네슬레는 굉장히 잘하고, 네슬레는 스위스의 로장공대 안에 헬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네슬레가 글로벌하기 위한 핵심 기술과 인력을 직접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생태계가 되려면요, 현재 잘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차세대 기술, 그 다음에 미래의 인재, 이게 삼박자가 맞춰져서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 묶여야 이게 생태계가 되지. 자본 따로 놀고 기술 따로 놓고 사람 따로 놀면 이게 생태계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글로컬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인구가 줄어서이기도 합니다만, 글로컬 대학의 핵심은 현재 가장 세계적인 어떤 리더가 앞으로 필요한 미래의 기술과 인재를 스타트업과 대학에 요구하는 겁니다. 소수의 앞서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어떤 스타트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인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림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CJ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정부는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 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농업과 식품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시장이, 사람이 돈 벌면 먹고 노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아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은, 마켓컬리는, 트리치는, 프레시는, 그린랩스는, 바로고는, 정육각은 제일제당이나 대상이나 삼립이나 동원이나 풀무원이나 메일요, 롯데푸드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똑같이 쿠팡하고 2010년도에 만들 때, 음식 배송할 때만 해도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일 때 2019년도에 독일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때 5조 원에 팔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때 CJ의 주가가 3조 원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미 지금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요, CJ 제일제당이 30조 원을 하지만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는 지금은 아마 한 3배 정도나 15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이미 CJ보다 큰 기업인데 여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J가 더, 저만 해도 물어봅니다. 야, 학생들 보고, 교수님 저는 쿠팡 가겠습니다, 저는 뱀이 가겠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신세계 가고 CJ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옛날에 셀트리온 갈 때도 다 말렸습니다. 왜 셀트리온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꼭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푸드테크는 농업과 식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 잘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IT, BT는요 전문가가 잘합니다. 90년대에는 우리 김 교수님 계시지만 컴퓨터공학과가 의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90년도에 입학한 컴퓨터공학과의 학생이 40살이 되는 게 2010년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전이나 자동차가 IT 기업으로 바뀌면서 세계의 삼성, 세계의 현대차가 나오면서 IT 산업이 가전 산업이 아니라, 제조 산업이 아니라 기술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에 유전공학 나오고 이 생명공학, 휴먼 지노 프로 나오면서 생명공학과에 우수한 애들이 다 몰렸습니다. 2020년이 40살 됐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수한 사람이 농업과 식품을 해야지 IT나 BT처럼 되는 건데, 문제는 대학에 제가 농대에 있고 식품공학과에 있는데 정작 농대 식품공학과에 있는 우수한 애들이 안 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IT, BT는 대학이나 정부가 한 게 있는데, 콘텐츠 있죠. 지금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런 웹툰 작가, 여기는 대학에서 한 게 없습니다. 콘텐츠는. 그러니까 먹고 노는 거는요, 먹고 노는 거에 진심인 애들이 잘합니다. 기술이 베이스가 아니라 이 김범석이나 김슬아나 김재현이나 여기 정준교나 이런 기업들이 다 20, 30대 때 자기가 먹는 거에 진심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여서 가는데, 이 친구들이 훌륭한 건 자본시장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해외 자본을 끌어들였죠. 소프트뱅크를 끌어들이고 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게,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세계 한국을 만든 게,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대만에서 1등하는 유통업체는 쿠팡입니다. 대만에서 1등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랩에 이어서 베트남에서 현재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통기업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한국의 100개의 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랑 같이 나갑니다. 근데 제조기업은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 나가고 마켓컬리는 싱가포르에 이제 야놀자랑 같이 나가서 마켓플레이스를 하죠.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고,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이 삼성푸드를 오픈했죠. 105개국에다가 이제 이 주방 조리기구를 갖다 오픈을 했는데, 삼성이 한국 음식을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간편식을 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게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려면 당연히 한국의 재료가 들어가야 한국 음식이죠. 한국의 농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나가고 쿠팡이 나가고 배민이 나고 마켓컬리가 나가는 것이 이런 기업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사례 말씀드렸지만 프레시티가 작년 매출액이 5,700억 했는데 국내 농산물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성과, 우리 양 국장님 어제 발표할 때 B2B 하는 회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근데 밀키트가 되는 이유가 1인 가구가 집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면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버리는 것도. 차라리 간편식을 식당에 있는 메뉴를 프레시지가 1인분, 2인분에서 갖고 먹는 게 훨씬 더 값싼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1인 가구가 늘고, 이제는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 제조기업 또는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농업과 식품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트리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 세계 이제 농수축산물의 가격 정보를 알려주면서 유통을 하는. 앞으로 트리찌라는 회사가 지금 한 3조 6천억 정도 하니까 CJ랑 거의 기업 가치가 비슷한데, 이 회사가 농수축산물의 가격 정보만 알려줄까요? 예, 농수산물의 거래 플랫폼으로 당연히 바뀔 겁니다. 그럼 거의 하이브 같은 일을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콘텐츠나 여행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야놀자도 테크놀로지고요, 하이브도 테크놀로지입니다. 먹고 노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농업 기업들, 이런 제조 기업들, 이런 이제 외식 기업들이, 이런 유통 기업들 또는 이런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현대, 롯데가 충격에 빠졌죠. 이제는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타 분야하고 융합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가 작년에 저희가 푸드테크 이 행사를 할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음식을 할 수 없고, 사람이 레시피를 못 만들고, 사람이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 문제를 AI하고 로보틱스가 해결하다 보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대표적인 푸드테크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를 하나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베를린에서 발표한 거, 삼성푸드 오픈했는데 작년에는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오픈했어요. 박찬호 부사장 이번에 한 거는 결국 105개국에다가 레시피를 공개해서 본인이 누구나 다 음식을 요리를 하지 못해도 요리할 수 있는 거, 바코드만 입력하면 18분 내에 조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이탈리안 파스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식재료를 가지고 뭐 인도 음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고. 삼성전자가 뭐 여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회사 중에 여기 화학부의 홍병희 교수 그래핀 스퀘어, 이게 그래핀 가지고 발열 장치 하는 거죠. 저기는 지금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스텍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포항에 가서 K 키친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광표 교수님 마이크로바이옴, 위바이옴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갔습니다. 창업은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실제로 제조를 하고 뭔가 갈래니까 수도권에선 제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핀 제조하려면 포항을 가야 되고요. 또 식품을 제조하려면 전북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은 서울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받은 다음엔 이제 각 지역별로 가는 구조죠. 이번에 카이스트 휴보 오준호 교수님 뭐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에 투자한 다음에 삼성 웰스토리에 이 급식 외식에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제로 식품에 외식에 적용한다고 하니까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갔죠. 지금 한 3조 몇천억 합니다만, 그 결국 삼성이 이제는 로봇 기술이 필요하고 소재 기술이 필요하고 식품과 관련된 AI 기술이 필요해서 스타트업과 대학하고 연계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삼성 회사가 푸드테크고요. 네이버는 뭐 완벽한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하고 스마트 스토어하고 개인 맞춤 추천하고 유통하는. 그리고 카카오, 요즘에 카카오 최근에 보십니까? 배달 서비스 시작한 거. 카카오티 요즘 배달 20분 이내에 음식 배달하고 식품 배달하죠.
왜냐하면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신한은행도 요즘에 음식 배달하는 이유는 라스트 마일입니다. 마지막에 개인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카카오나 SK 같은 데도 푸드테크 기업에 무조건 뛰어드는 거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작년에 발표했는데 지금 이번에 상장했는데 아마 여기 신청하신 분들은 1조 한 6천억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KT, 뭐 여기 아시는 서빙 로봇부터 협동 로봇, 우한형제들, 뭐 쿠팡뿐만 아니라 SPC 섹터 9, 아호미 이제 푸드테크, 야놀자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간편식 분야, 메디푸드, 대체육, 배양육. 한화가 배양육하고 로보틱스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죠. 트리치, 파만노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푸드테크란 전 세계인, 그러니까 세계의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지 우리나라의 식품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단백질이 필요한데 고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대안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테스트 베드로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워킹하면 전 세계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푸드테크 기업은 단순히 한국에서를 테스트 베드로 하고 우리와 같은 전 세계의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푸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관점은 K 콘텐츠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면에서는 사람들은 먹는 거를 재밌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되게 자기 어떤 건강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먹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콘텐츠하고 붙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헬스케어랑 붙어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12월에 식품산업 활력대충안에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이 있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인력 양성이 안 된다였어요. 농식품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런 문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 개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당시에 제가 이제 여기 이공주 청와대 이제 과학기술정책보좌관님하고 박성우 과장하고 해서 과장이 그 당시에 정책을 2개를 했습니다. 한 3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농기평의 R&D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R&D 해주지 말고 분야별 기술을 갖다가 만드는 걸로 R&D를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R&D를 좀 바꿨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좀 전문화하자. 뭐 고령 친화 식품, 기능성 식품, 뭐 푸드테크.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먼저 서울대에서 시범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식품과 관련된 분야는 꼭 농업만 있는 건 아니고 AI도 있고 생명공학도 있고 융합기술도 있고 그린바이오도 있고 병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융합기술을 다른 전공에 있는 교수님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이런 이 식품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업 과정과 학과와 CEO 과정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매 기수별로 민관이 합쳐서 여기 한 180명의 CEO 과정, 그다음에 푸드테크 학과를 졸업시키고 대학의 연구실에 푸드테크 창업 과정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 연구 인력들을 대상으로 푸드테크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청년들이 푸드테크를 하고 싶게 만들려면 교수가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봉진 씨가 와서 얘기하고 뭐 프레시즈의 박지원 대표가 와서 얘기하고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가 와서 농업과 식품과 여행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미래 가치가 크다라는 것들을 기업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데니스 옹 불러다가 앞으로 이제 이런 요리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술을 식품과 관련돼서 하고 여기 농기평하고 농진원하고 같이 글로벌 푸드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같이 진행을 해왔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다 유니콘 기업으로 많이 확장되어서 가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 컨퍼런스 할 때도 이제 이런 트리치의 신호식 대표나 이종민 SKT 부사장이나 이제 이 김종희 아놀자 크라우드 대표처럼 앞으로 기존의 식품에 첨단 기술을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분야별로 발표를 했고요. 11월에 저희가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를 합니다. 유니콘 기업만 발표합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 30개의 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이거나 사업부의 사장만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 30개 이상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사를 저희가 11월에 하려고. 앞으로 미래는 현재 잘하고 있는 분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미래에 잘하려고 하는 인재가 같이 연계가 돼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지금 이제 봄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여름에 진짜 뭔가 뛰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을에 추수하고 또 겨울이 되면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에서 했던 일을 이제 농식품부가 푸드테크 정책과를 만들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법안에 대한 재정 정책 연구를 6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또 한 의원님께서 입법을 또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작년에 뭐 여러 의원분들 한 의원님 또 김mon걸 의원님 또 뭐 우리 이모선 의원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요. 결국 푸드테크의 클러스터는 조금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도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도 있지만 민간 중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야 된다. 그게 결국 디지털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자꾸 하드웨어 쪽에서도 우리가 물론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과연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술을 만들 건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민간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지원해 줄 건지를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원 협의회장님의 열정적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